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오광수 이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4일인가요? 5일 만에 바로 이제 닷새 만에 바로 낙마를 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낙마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꽤 아마 좀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꽤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국정상황실장의 민변 출신 변호사 누구죠? 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가 이제 임명이 됐어요. 예, 임명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겉으로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실용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물밑에서는 참 이게 웃기는 게요. 보통 이런 인사가 있으면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막 검증을 해서 막 이제 좀 새로운 비리를 밝혀내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푹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뉴스타파, 경향신문, MBC 뭐 이런 데서 마구 폭로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끌어내리고 자기들끼리 또 새로 세우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쪽 그 우파 매체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보면 그 내부의 권력 다툼이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사실상 야당 역할을 우리 당이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 아, 야당이 있었습니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말 진짜 우리 당이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여당지라고 생각할 언론들에서 네. 인사검증 자기들끼리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낙마까지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내부 권력 다툼이 이제 시작된 것 같고요. 그 자기들 내부에서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너무 커지면 권력은 또 분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사실 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 특수통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네.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차남 구속에도 또 이렇게 관여를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그 근무연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또 연수원 18기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예요. 또 그 기수가 굉장히 또 좀 화려한 기수입니다. 네. 그 기수가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있지만 정성호 의원, 송기현 의원 이렇게 조홍천도 뭐 네, 조홍천 의원도 이 기수고 무엇보다 이번에 탄핵의 주심을 맡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18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연수원 18기가 새로운 파워 엘리트로 떠오를 수 있을 어떤 그런 시그널 같이 보였던 게 바로 이 오광수 네. 민정수석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또 정성호 의원이 한겨레랑 인터뷰까지 하면서 오광수 민정수석 구하기에 또 나섰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밀려났어요. 근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의혹이나 문제점이 사실 운동권 출신의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보다 결코 별로 무겁다라고 얘기하기가 네, 힘듭니다. 네, 네. 근데 또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또 열심히 또 실드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내로남불, 선택적 검증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내부의 권력 투쟁이 펼쳐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걸 보니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이 어떻게 될지가 좀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윤석만 의원도 이제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이제 류의 어떤 폭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 언론이 뭐 막 자기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죠. 이렇게 제보를 주잖아요. 알려줘야죠. 네. 네. 근데 이런 제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 뭐라 그럴까요? 좀 전문적으로 뭔가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내부에서 접근하기 나왔을 어렵잖아요?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대장동 이슈를 깊게 파서 결국은 언론에 흘린 게 이낙연 쪽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권 파워 게임이 친명과 민변이 아니라 친명과 친문의 대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오수석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스크린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왜 안 걸리겠습니까? 뭐 대략적인 것들은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필요한 어떤 역량이라든가 또 자기와의 어떤 신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임명을 강행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던 거였어요. 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결국은 이제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낙마가 됐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가 반대를 무릅쓰고 거세게 밀었던 사람이
낙마가 된다 하면 이건 정권의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것도 아까 뭐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의 비판이 아니라 진보 신문들과 내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주 진보 진영의 정통성 문제로 회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것은 어떤 계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DJ부터 시작된 민주화 운동 계열 또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 또 우리 학생 운동과 결은 좀 다르지만 뭐 민교협이나 아니면은 민변이라든가 이런 그 시민 단체에서 오랫동안 이제 민주화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 진보 진영의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죠. 그리고 무슨 뭐 과거에 노무현이나 문재인 이 두 분처럼 인권 변호사를 했던 것도 아니죠. 네. 인권 변호사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자체가 뭐 사실 지난번 이번 말고 지난번 대선 또 그 전번 대선에도 또 보면 친문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아요. 친문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고 오히려 그거 친문이나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광이나 이런 도움을 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들과 싸우면서 이게 쟁취해서 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친문과의 갈등이 크다. 그것이 이제 작년 총선에서 그 비명 행사로 나타나는 것이었고 그 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권력 수쟁의 모습을 보이는 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변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박상수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과거의 민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민변은 정말 그 민주주의를 했던 민변인데 요새 민변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뭐 대장동 재판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거 많이 그 변호했던 사람들 중에 민변 출신 변호사들도 많고요. 특히 지금 이제 민변 출신 그 국회의원 중에 김동화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동화, 네, 서대문. 김동화 의원이 우상호 지역구 물려받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김동화 의원이 그 올 3월 달에 그 MDMK에 왜 더 안 붙이냐 한동훈 대표한테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마치 이거는 저 레닌이 얘기했던 민주집중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게 삼권 분립은 이거는 이제 부르주아식인 거고 이게 그리고 결국은 이제 프롤레타리아식으로 가면은 그 대중의 대변자인 볼셰비키가 이걸 다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수파인 민주당이 사법부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저는 그 과거의 그 민주진보 진영, 정통 민주진보 진영과 또 친명으로 대표되는 분들의 어떤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은 예전에 혹시 민변 하셨어요? 전 민변은 아니었고 참여연대 참여연대. 했었는데 네. 이제 이 지금 윤석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제가 예전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 참여연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번호표를 뽑고 그 권력자가 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참여연대에 2012년부터 해서 19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었어가지고 제가 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님의 그 글을 제가 페북에 공유를 하면서 실제 참여연대가 이러했다라는 증언을 제가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게 그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고 저랑 그때 이제 참여연대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번에 국회에 많이 들어갔죠. 오. 네,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저랑 같은 연배는 아니지만 이제 늦게 들어가신 분으로는 이제 김남근 의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명에서 당선된 그 분이 계세요. 그 변호사 출신의 역시 네. 그분이 이제 저랑 활동을 같이 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아마 순번상으로 따지면 이번까지 제가 참여연대에서 계속 있었다면. 아마 이번에 수도권에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줄을 잘못 섰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그 참여연대에서 경험을 했던 것 중에 진짜 인상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012년 대선 때였습니다. 2012년 대선 때가 제가 그때 이제 로스쿨 3학년 때였는데 그 법무법인 한결에 인턴으로 나갔다가 15로 나갔다가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지금 박주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문재인 정부 때 사회 무슨 비서관 했던 김성진 변호사 이런 분들이 네네.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저를 보더니 저를 데리고 처음에 민변을 데려갔죠. 근데 제가 그때 민변에 가입을 안 하고 참여연대를 데려갔는데 이제 참여연대 이제 그때 김경률 회계사, 전성인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 보고 제가 배울 게 있겠다 싶어서 참여연대는 제가 하겠다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였어요. 아, 그래서 그때 참여연대에 진짜 문정성 씨 그 자체였어요. 왜냐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문재인 후보가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위원회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당선이 딱 되자마자 네, 다 나갔어요. 다 나갔죠. 진짜 거짓말처럼 싹 다 나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문재인 정부 되고 나서 저를 참여연대에 데려갔던 분이 청와대도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또 한번 그 모습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짚자는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네. 그 쫓겨났던 분이 이제 김경률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쫓겨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면서 그때부터 더 이상 참여연대를 안 하게 됐던 건데 그 내용들을 그때 좀 약간 폭로 형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뭐 참여연대에서 저 하나를 타겟팅해가지고 성명도 내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권력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요. 지금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정권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0.7% 차이로 진 다음에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에 민감한 사람들이 지금 거기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참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일치단결했던 그 내부도 이제는 서서히 권력의 어떤 이 맛을 보면서 이제 분화되어 나가는 뭐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